안녕하십니까. 근본 시간에는 공공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후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압록강까지 국군이 진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중공군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 시간에 목차는 중공군의 참전 및 제1차 공세로부터 중공군 3차 공세와 1사 후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군의 1차 공세입니다. 여기는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로부터 1차 공세까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공군은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생각하고 순치보거의 관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순치보거라고 하는 것은 입술 순자에 이제 이 치아하고 보거해서 이것은 입술과 이빨 같이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 같이 중국과 북한은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한반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한 중공의 국익을 추구했다 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내부적인 혼란으로 건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혼란을 파병을 통해서 수습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중공의 적개심이 있고 그다음에 중공이 한 5번에 걸쳐서 전쟁 개입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또 무시했어요. 그런데 또 아주 본격적인 것은 1949년 3월 18일에 김일성하고 모택동하고 조중 상호 방위 협정에 맺어져 있던 것에 근거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은 동북병방군 약 25만 5천 명이 나중에 30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동북변방군을 중국 인민 지원으로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중국 인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중공군에 이게 사령관은 누구냐면 팽덕회라 해서 펑도와 이렇게 보면 파이 이렇게 보는데 팽덕회고요. 그래서 이 얘들이 이제 조선인민군 지원군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북조선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중공군이 보낸 것이 북조선을 돕기 위한 것이지 미국과 유엔의 선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 지원 지원군 이렇게 한자가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공군이 개입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이 전세가 분리해서 전쟁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중국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내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타국의 전쟁에 개입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중국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속임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은 상대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했지요. 실제 민간인들도 많은 첩보를 줬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묵살했고 대만 정부에서도 통보했는데 이것도 또 묵살을 했어요. 근데 이미 중공군은 15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와 있었거나 넘어오는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공군은 과거에 장개석과 싸울 때 이제 국공내전에서 거부적 전진 후퇴의 운동전을 주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마오쩌둥의 이론인데 부대의 기동을 바탕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가 또 와서 치고 하는 이런 반복하는 전투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쭉
본관이 좁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전 지역 전지전과 운동전의 배합이라고 하는 방침을 택합니다. 전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역 방어예요. 지역 방어, 어떤 지역에 딱 홀을 파고 그 지역을 방어하는 거죠. 운동전, 이걸 배합한다는 이건 뭐냐면 분리와 소멸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서 미군과 한국군을 분리하고 전력이 약한 한국군을 먼저 소멸하고 미군의 측방이 노출되면 그걸 또 괴멸을 시키겠다고 하는 분리와 소멸 작전, 진지전과 운동전의 배합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얘들은 낮에는 전부 다 은폐된 곳에서 잠자고 야간에만 공격을 해서 전과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산악지대에 진지를 구축했고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병력으로 인해전술로 덤볐죠. 지금 이런 인해전술 덤빌 때 아무리 소총을 쏴도 이게 이걸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해전술을 통해서 중공군이 1차 공세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10월 16일 날 이미 선발대가 그 일개 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왔고 10월 16일 날. 그다음에 19일 날 비밀리에 압록강을 도하해서 작전적으로 급속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10월 21일 날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진지나 산에 있는 그 땅을 파고서 방어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이제 적극적인 공세 작전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북군과 유엔군이 추수감사절 공세를 펴고 나가니까 이때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청천강을 통해서 압록강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부 전선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에서는 이제 감사들 공세로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서부 전선에서는 청천강을 도와서 압록강으로 밀고 올라가고, 동부 전선에서는 함흥과 흥남을 점령해서 장진호와 청진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자 이 중공군이 10월 25일 날 공세 작전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 자, 이 1사단은 이 그 압록강으로, 그다음에 미 2사단과 영영방 27년대는 이짝 신의주 정거동까지 막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유엔군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이제 그 공격로입니다. 근데 이제 중공군이 10월 25일 날 5개 군을 이 서부 전선에 적유령을 통해서 운산, 영변, 해천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에서 그러니까 그 각종 북방 민족들, 그러니까 홍건적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병자호란 뭐 이런 저기 때 계속 이 중국 그 이민족들이 밀고 내려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전선의 일개군을 장진호 북쪽으로 전개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과 유엔군의 북진은 멈췄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중공군도 이렇게 이 한국군에게 선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는 실패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보급 사정이 악화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의 화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래서 팽덕회는 11월 5일 날 1차 공세를 멈출 것을 명합니다. 계속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화력 앞에는. 그 이제 멈추고 나서 이제
유엔군이 크리스마스 공세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2차 공세가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공군은 1차 공세에서 10월 25일 날 그 한번 그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북진을 일단 막았어. 그러니까 자신감 얻은 중공군은 반격을 통해서 이제 공세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주로 도로를 따라서 공격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노출된 측후방을 공격하면서 공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메가드는 공중정찰 및 의적 수색을 강화하면서 중공군의 조직적인 공격 개시 전에 대규모 공세를 펴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병사들 전부 집에 보내긴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계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미 24사단은 정주, 한국 1사단은 이제 태천 근방까지 일대했지만 이게 아주 큰 오판이었어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바로 요도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1사단은 태천, 미 24단 정주까지 올라갔지만 이 내려오는 중공군의 이 공세에 병력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밀려나는 겁니다. 약 30만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본 대로 이제 중공군이 적이 약한 진지 위주로 공격을 하고 병력에 대해서 약한 진지나 병력은 막 서슴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합군 공군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간은 피하고, 주간 공격을 피하고 야간 공격을 실시해요. 그다음에 야간 공격 시에는 정면 공격을 하면서 후방도 교란하고 퇴로 차단 후에 진지를 돌파해서 나눠서 각계 격파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방어력은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약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전법을 쓰게 되니까 북한군의 2차 공세가 이제 성공을 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공세가 이 중공군의 저항에 좌절되자 청천강 남쪽으로 병력을 집결을 하도록 하고, 1해병사단이 포위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또 이제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연합군은 완전히 북진을 멈추고 이제 남쪽으로 후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크리스마스 공세가 안 되니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엔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유엔군 사령부, 요건 유엔군 사령부였고 군인들이었고, 요건 이제 우방들, 미국으로부터는 우방들도 이제 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트루먼이 원자폭탄을 쓰려고 언급을 하니까 중국의 홍콩을 조차지로 갖고 있던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반대해요. 그래서 뭐 급하게 또 트루먼을 찾아와서 한반도 핵무기 쓰면 안 된다고 해갖고 유엔 후원하에 휴전을 모색하지 않아가는데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메가드는 강력한 보복을 요구를 하는데, 애틀리하고 이미 회담을 한 트루먼은 전쟁 확산 여지가 높아서 반대한다. 메가드가 원수가 요구한 보복 조치는 중국 해안 봉쇄하고 기간 산업을 해공군으로 공격 파괴해서 타이완파에 가면서 타이완군을 유엔군으로 참전을 허용시키자. 그다음에 타이완군의 중국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하지만 트루먼은 새로운 국면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을 안 해주죠.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군사적 공세와 응징을 하면서,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국면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엔군의 그 철수 작전을 한번 살펴보지요. 유엔군의 철수 작전은 자, 먼저 이제 청천강 철수 작전입니다. 11월 28일 날 도쿄 유엔 사령부에서 긴급 회의를 하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는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그 메가더는 유엔군 사령관이고 미8군 사령관은 이제 그 예하에 그 한반도에 그 투입되어 있던 그 지상군 사령관이에요.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한테 중공군 포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은 철수를 허락하겠다 해서 철수를 허락하죠. 그래서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제10군단장한테 10군단장 어디가 있었어요? 장진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한국군과 미군을 함흥 및 흥남 일대로 철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커 중장은 그 청천강 그 남쪽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그 미8군 예하 부대들에게 이제 또 그가 워커 중장은 청천강 그 남쪽에서 방어해라. 그 숙천과 순천 거기에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동부전선에서 이제 그 흥남 함흥 그 부두를 철수를 시키면서 이쪽은 이제 청천강에서 막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거의 원산과 평양은 거의 뭐 같은 그 우이도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지키고 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워커 중장이 8군 사령관 워커가 청천강 남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하니까 부대들이 되게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청천강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청천강 일대에서 국군과 유엔군 대 중공군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국군과 유엔군 지역의 국군 7사단 지역의 전선이 중공군에 의해서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터키 여단이 그 군우리 북쪽에 있다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 터키 여단이 약 14,000명 정도 되는데 중공군 28군과 조우해서 아주 그 터키 군대는 절대 물러설 줄을 몰라요. 싸우는 게 아주 그냥 막 우리하고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옛날 우리 조선 이쪽 우리 만주 북방에서 투르크족이었다고 말갈족 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터키는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이 터키 여단이 3분의 1 병력을 손실을 입어가면서 아군의 부대가 청천강 이남으로 전부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종 그 어무를 미8군을 철수시키는데 어무했던 부대가 2사단인데 2사단은 이제 중공은 42군의 집중 포화를 받고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천강 최초 계획했던 청천강에서의 그 방어선 구축도 어렵게 되는 거고 결국 평양에서도 철수하고 38선 이남으로 이제 철수하게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결국은 6.25 전쟁 이전 상황으로다가 이제 되돌아간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진호에 있던 그 해병 1사단은 완전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병 1사단이 함흥 원산으로 이제 그 철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장진호에서 해병 1사단은 중국군 구병단 7개사단 약 12만 명에 포위돼서 거의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제 살아나오는데 이 장진호 전투를 미 뉴스
뉴스 위크지는 진주만 피습 이후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이렇게 그 혹평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해병 1사단이 12월 초순 하갈우리로 철수를 성공해서 사단 전체가 직결을 해서 스미스 소장 지휘 아래 이제 철수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이 죽음의 계곡에서 매복 쓰고 있던 중공군한테 걸려서 전멸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해병 1사단이 잘 저지해서 한국군과 유엔군 피난민 등 20만여 명이 흥남 철수 작전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 7개 사단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죠. 이제 흥남 철수는 이제 193척으로 군인 10만, 민간인 10만 명을 완벽하게 철수시킨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흥남 철수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해서 그 탄약과 뭐 이런 예? 이것들 전부 다 기름 막 이런 거 전부 막 흥남을 떠나면서 이제 폭파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앞서 흥남 철수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장진호 전투 철수로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그 중공군 7개 사단에 잡혀 있던 왼쪽 이게 이제 그 빨간색 그 매복선을 중공군에게 우리 해병 1사단이 이걸 뚫고 2주간 그 사투를 벌여가면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이제 흥남으로 철수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군이 빠져나올 때 이제 수많은 탄약과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장비를 또 포기하면서 탄약보다 민간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인정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진호 전투에서 미 1사단이 고생했던 것을 뭐 영화로도 만드는 걸 보면 참 아주 처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제 3차 공세에서 이제 1차 우태까지 한번 살펴보죠. 팽덕회는 12월 7일 날 마오쩌둥한테 보고합니다. 이 중화수안을 선면하고 저걸 여기서 미팔군을 선면하고 4파선을 도파하겠다. 안 되면은 춘계 공사 때 뭐 공격하겠다 하니까 여기 이제 1, 2차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안 된다. 1, 2차 공세를 이어서 전가 확대를 해라. 바로 가라. 그래서 서부전선의 주공방에 설정하고 유엔군 1, 2개 사단을 포위 선멸하면서 서울을 점령해라. 그래야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차후 작전을 dom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따로 내리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은 이제 팽덕회는 여기 누굽니까? 모택동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3차 공세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냐? 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어떻게? 중공군과 북한군의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19병단 병력을 보충을 해서 전투 투입 준비를 하고 원활한 보급을 위해 선로 및 도로를 보수하는 왜냐면 도로나 다리가 많이 부서지네. 이게 공병을 증강하고 공병이 가서 그거 고쳐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현지 조달로 3만 톤의 식량을 확보를 해서 이제 병력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되고 대규모 공세에 대비해서 예비 기동 작전을 그러니까 대규모 공세를 위해서 예비대를 기동시키는
그런 작전까지 준비를 해서 3차 공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3차 충공군이 공세에 대비하는 유엔군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제 이렇게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 4방어선까지 내려갔다가 공산군의 최대한 추리를 강화한 후에 공세에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워커 미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 다음에 리찌웨이 대장이 리찌웨이가 이제 그 부임자로 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12월 31일 날 바로 이제 그 모택동의 지시를 받고 그 3차 공세를 하게 되는데 전 전선에서 막 공격을 개시하면서 서부 전선에만 20만 명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리찌웨이가 1월 2일 날 와서 보니까 이내 전술과 서부 전선에 한강이 얼어갖고서 이게 장애물로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철수해라. 어디로? 한강을 넘어서 평택 안정선을 철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사후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날 평택 안성의 방어선을 구축했으나 마오쩌둥의 그 서울 점령 지침에 의해서 중공군은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또 중공군은 이제 서울 팽덕회한테 모택동이 지시해서 서울 점령해라 그거 안 오는데 북한군이 이제 활동을 개시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대규모 북한군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유격대 패전병 남았던 유격대 합류해서 이제 원주, 평창, 영월, 단양까지 막 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단양에서 북한군이 충주를 해서 이렇게 온다면은 원주가 빼앗기게 되고 원주 빼앗게 되면 충주 대전 해갖고서 이 한국군과 유엔군 후방이 차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 2개 군단의 단독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 2사단이 전투력을 회복 한번 저기서 크게 당했다고 했잖아요. 저기서 그래서 이제 미 2사단이 전투력을 회복해 가지고 역습해서 1월 11일 날 원주를 탈환을 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이 2사단의 전곡으로 인해서 미8군이 상당히 이제 사기가 올라가고 차기 반격을 위한 계기가 확보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그 사진들이죠. 자, 그러면 중공군의 3차 공세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중공의 3차 공세 목표는 서울 점령해라 했어요. 그 서울만 점령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 주력 병력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맞붙어 싸웠으면 계속 소모전을 벌였을 것이고 한국군과 유엔군도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인데 목표가 서울 점령이지 한국군과 유엔군 주력 선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리찌웨이 중장이 부임하자마자 서울이 피탈되는 그런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제 차후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공군 전력을 분석하는 계기가 됐고 훗날 분위기 역전의 어떤 한 바로미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